자, 어, 굉장히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압축적으로 돌봄 노동과 필요 노동의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노동 개념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들의 인식도 좀 전환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공동체가 아니고 생명 공동체로 우리가 재구성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느낌 같은 거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지는 않은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학적인 용어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보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조금 더 각자 다 이렇게 관심 영역은 조금씩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강의한 내용이 아니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질문하실 분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처럼 돌봄 노동자들을 비롯해 가지고 배달 노동자들 뭐 이런 분들 파편화된 개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노조랄까 조직 운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네. 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건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각각의 사회마다 그렇게 노조로 대응을 할 때 그거를 지원해주는 집단이 있어야 돼요. 지원해주는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그게 없는 게 문제죠. 이를테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노동자 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3인당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지원을 해주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같은 것들이 이게 파괴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지만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한국 이런 다른 데보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어떤 그런 전문가들 중에서 이제 그런 전문가 정신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견해 속에서 그런 어떤 자유주의제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자유주의라고 해서 거기서도 복지가 나름대로는 조금씩 발전을 해왔는데 물론 이제 그게 굉장히 어떤 낙인을 찍는 복지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돈을 주면서 낙인을 같이 찍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그런 담론을 주도하면 그런 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에서 뭔가 이분들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럴 때 이분들을 지지해주는 세력이 필요한 거죠.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디서 그 지지 세력을 찾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노동자 정당 같은 건 없고 그다음에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념, 남북 대립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 정당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이념적인 그러니까 빨갱이로 몰렸던 그런 경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신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 과거에 남성 중공업 노동자들 위주로 됐기 때문에 또 이거에 대한 비정규직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신이 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다음에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신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본인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이 굉장히 시행착오를 가면서 깨트리면서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를 말하자면 지금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감 차원의 이런 어떤 따뜻한 마음 이런 마음하고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걸 찾는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직적 대응이라는 것, 이 따뜻한 마음을 실현하려면 그냥 내가 모금해서 기부금 주는 것 갖고는 안 되고 그런 것 갖고는 안 되고 정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그 사람들이 인지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말이죠. 평소에도 늘 그런 얘기 하는데 아까 대기업 노조들, 민주노총 소속들
이런 정규직 노조들 말이죠. 이분들에 대해서 사회가 굉장히 시민사회가 압박을 좀 해야 된다고 이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비정규직에 좀 마음을 열도록 하는 작업들을 연대를 할 수 있도록. 네, 저도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노조를 조직을 한다는 거가, 그러니까 노조를 조직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해 집단으로서 어떤 압력을 행사한다. 우리 집단의 이익을 내세우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으로 사회 전체의 어떤 취약성의 문제, 그다음에 사회 전체에서 굉장히 어떤 특권층의 문제, 이런 식의 관점으로 그런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그런 좀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었고요. 예, 다른 분도 평상시에 자기가 궁금했던 거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제가 한마디. 네. 예, 오늘 저는 뭐 사회학에 대한 이해가 좀 없습니다만은 사회학의 분야의 엑기스를 오늘 완전히 저희들한테 보여주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발표하실 때 돌봄 노동 그리고 필요 노동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영역이면서 또 공동체의 영역이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러면서도 이게 경제적인 영역이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돌봄 필요는 그동안 뭐 어쨌든 좀 전통 사회에서 봉사와 미덕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왔는데 이래 돼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고 실천되고 있는 게 이제 사회적 경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 1% 미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쟁력 영역을 이걸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바로 이런 우리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도 약간 부차되거나 주변화돼 있어서는 우리 사회가 이게 선진화되기는 또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분권 운동을 하면서 자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을 자치나 우리 최근에 저희들이 뭐 읍면동 자치로 가야 된다. 이 풀뿌리에서의 이 영역들이 전부 다 사회적 경제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의 영역은 완전히 공동체의 영역이고, 이런 돌봄과 필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인데 우리는 그게 완전히 뭔가 어쨌든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제대로 그런 게 이제 없다 보니까 우리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나타나도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 상호 의존성 관계라는 거는 그 구체적인 맥락에 있지 않으면 그 의존성이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풀뿌리란 현장의 어떤 그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어떤 그런 지역 차원에서의 그런 긴밀한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문제는 그거를 완전히 그렇게 지역 차원의 민간의 문제로만 몰아넣으면, 그렇게만 정의해서 너네들끼리 알아서 그렇게 할 때 해라, 나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만 국가에서 그런 식의 국가 제도가 그런 식의 입장만을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본다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내부에서 착취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런 자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 해결 방식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국가에서 제도적인 인프라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지만 저는 그게 지속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개입이라는 게 저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게 이제 좀 굉장히 나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읍면동 자치 이 영역은 공공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아니지만 주민에 의한 정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어떤 지방 정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 대의기구한테 맡겨놨다면 마을 단위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민과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국가가 직접 나선다는, 행정적으로 나선다는 거라기보다는 경제적 지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거가 사회적 경제라는 게 계속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렇게 기업처럼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익은 거의 뭐 조금밖에 안 나거나 거의 안 나거나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지방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재정 지원만 갖고서는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또 균질하지도 않고, 지방마다 균질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재정 지원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김경수님,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거를 담아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이제 이런 사회학적인 강의에 좀 익숙치 않은 분들은 좀 듣는데 좀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의 핵심 요지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노동이라고 인정되어 왔던 부분이 아닌 그러니까 돌봄과 아까 뭐였죠? 필수 노동에 대하여 다시 이제 가치의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제 억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또 자본주의 시스템이 나름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그 교수님 설명에서도 그러니까 20세기의 중공업이라든가 이제 대규모 이런 산업에서 지금 거의 벗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러한 부분이 법과 제도적인 면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정규직의 형태에 있거나, 실제로 이제 지금은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고, 필수 노동 쪽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전에 이제 지금 20, 30대의 젊은 친구들은 과거 같았으면은 전통적인 노동이라는 개념 속에 다 들어갈 사람들도 지금은 거의 못 들어가고 그런 주변적 노동에 굉장히 이게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이제 그 선생님 말씀, 정준규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런 말씀에서 그 사람들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조직화해서, 조직화라는 것, 그 세력과 힘을 가져서 그러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틀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 대한 시도들을 이제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하지만, 보통 이렇게 이제 집단화된 중공업화되어 있는 이런 이제 기존의 노조 형태보다는 만들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사회적 파워를 갖는 구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바뀌어간 구조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노동에 대하여 아까처럼 말씀대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를 받으려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그게 가능할 것인가.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부분 중에 하나는 국가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기는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꼭 이렇게 이제 대기업 공장에서 나오는 부가치는 그 대기업 공장 것이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거라든가 그런 우리는 이제 그 사회망에 국가가 만들어진 사회망 속에 분명히 그 기업들이 걸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땅과 자본과 인력을 가져서 만들어내는 이익의 분야에는 굉장히 이렇게 배타적인 그 존중을 해주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그런 자본주의적 전통 이익의 창출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방법도 있지 않나 뭐 이런 굉장히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손 드신 분이 여러 사람인데 지금 시간이 8시 40분이 넘었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운영을 조금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3분이 더 손을 드셨어요. 그래서 그 몇 분이 더 질문을 좀 하고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대규 선생님 손 드셨죠? 네. 예. 지금 제 화면 옆에 뒤에 보면 사진 보이시죠? 네. 보시면은 제가 우리 마을 나눔 공동체라고 있어요. 교육 공동체인데 저희가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달성군에서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회원들 중에서 그 교육 쪽에 하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몸으로만 때우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애들을 한 6, 7명을 가르쳤는데 뒤에 화면처럼 클라이밍을 제가 하고 있어요. 시내버스 운전기사도 하면서 이런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니 차가 빠지게 해도 저한테 떨어지는 거는 커피값 한 잔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 하는데도 어떤 혜택이나 달성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을 저희들 같이 이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제 주위에 좀 많습니다. 교육위원회 쪽에 활동가들이 있는데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한계에 계속 하다 보면은 부닥치고 또 그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뭐 좀 돈도 많지도 않아요. 몇백만 원 이 정도를 받기 위해서는 자료를 넣어도 그 선택되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거기 저도 잠깐만요. 지금 이 손 드신 선생님이 분들이 있으셔서 먼저 쭉 손 드신 분들 질문을 먼저 받고 계속할게요. 지금 아까부터 손 드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대신에-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 얘기에 저도 같은 이야기를 조금만 덧붙이고 그러세요. 싶어가지고 먼저 죄송합니다. 새치기를 아닙니다. 했는데요. 제가 고민하는 부분 중에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금 사회적인 문제들을 지역 공동체가 해결하는 시도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정책들이 뭐 뉴딜 사업이나 뭐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나 뭐 이런 게 되게 많고 주민들에게 그런 이제 역할들을 주는데 정책적으로 그 공동체 멤버들에게 뭐 인건비나 강사비나 이런 게 지급될 수 없는 부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요. 저도 이게 맞나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자치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오늘 강의 들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의견들은 어떠신지 저도 같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모세준 선생님하고 양미강 선생님까지 질문을 하시고 그 외에도 뭐 질문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데 그까지 하고 일단 말씀을 듣고 또 질문을 해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모세준 선생님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네, 오늘 명강이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들을 어떤 양극화의 문제를 사회적이나 뭐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어떤
보호 장치 아니면 뭐 이런 보완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자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제가 이해를 좀 했고요. 저는 이제 안전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같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안전의 어떤 시스템이나 법적인 보완 발전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큰 사건들이 있어서 뭐 대표적으로 뭐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안전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진짜 엄청난 변화를 줬는데 이 팬데믹의 문제는 비단 안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사회학적인 문제, 돌봄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커다란 어떤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고 변화가 안 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게 만들었는데 앞에 말씀하셨던 어떤 지방도시의 어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문제도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어떤 서울 중심의 서울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서울민국이라고 부르는 서울과 지방, 저는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 부부를 하기 때문에 창원과 그 서울 수도권과의 차이에 대한 괴리감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문제도 결국은 인구가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팬데믹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구조적으로 돼 있는 어떤 그 양극화, 그러니까 수도권과 어떤 지방의 어떤 지방 소멸은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그런 문제하고 연결시켰을 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과연 지방에 적용하기에 과연 적합할 것인가라는 또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양극화 문제와 조금 연결시켜서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지방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조금만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조금 그 차원은 조금 다르지만 양극화의 관점에서 지방 소멸에 관한 문제를 좀 제기하신 것 같고요. 양미강 선생님. 소리. 잘 들었고요. 우리 황자 선생님이 그 코로나라는 이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 이제 대표적인 예로 돌봄 노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크게는 아까 김경수 선생님의 그 얘기의 연장선하고 좀 연결됐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이게 이제 돌봄이라는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대우 못 받고 있다.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인식의 가부장화랄까? 그 우리 인식 구조 속에 이미 이게 굉장히 층층화되어 있는 게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만큼 뭐 대우를 못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전반적으로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이 가치에 대한 태도, 인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직적 대응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원칙적인 건 동의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조직적 대응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라는 전체적인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따뜻한 감동 이런 사례 하셨는데, 저는 세월호도 마찬가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어떤 시점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인데 그 변화가 우리 사회가 온전히 끌어안지 못하고 완전히 어떤 그 양극화되는 이론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서로 갈등을 나도 더 부추기면서, 그리고 더 이게 참 안타깝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재된 뭐랄까,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병폐라고 해야 되나, 이 갈등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 속에서 조직적 대응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 인식의 변화와
또 이 어떤 그 소외됐던 어떤 것들을 어떻게 끌어내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 때 그게 어떤 걸까에 대한 고민이 좀 아주 진작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공론 포럼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논의 구조라는 것들을 어떻게 더 끌어당기면서 우리가 그런 것도 바뀌어낼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묻혀져 가지고 또 무시됐던 그런 가치들도 더 끌어당겨야 되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정치적 의제로 더 끌어당겨서 그 다음 단계의 과정으로 우리 사회가 그걸 받아 안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고 자체도 우리 사회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 구조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렇게 포괄하면서 함께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을까의 고민이 좀 사회학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지만, 그런 전 개인적인 그런 고민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인식과 태도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산업사회에서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형태였었다면 그런 것이 아닌 21세기에 어떻게 하면은 시민이든 뭐 관계자든 힘을 형성해낼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이라는 걸 어떻게 더 끌어당기면서 이것을 그 다음 단계 넘어갈게 할 것인가요? 우리가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런 거거든요. 조직적 대응이라는 그 어떤 상당히 기계적 키워드가 아니고 그런 의미를 좀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어요. 공론 포럼의 역할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좀 있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 우리 교수님 말씀을 좀 듣고 또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라던가 이 가부장적인 이런 문화 속에서 한국에서 굉장히 막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자본주의적인 것이 그야말로 서구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발전이 꼭 또 동시에 계급 갈등의 발전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떤 분배라던가 연대의 문제라는 게 같이 이렇게 논의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굉장히 이념 갈등 속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순수한 자본주의, 완전 순수한 시장, 순수한 경제 중심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전통적인 가부장적 의식과 이런 것들이 거의 그냥 공존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되는 가치의 어떤 혁신이랄까, 뭐 가치의 변화랄까, 어떤 지향성의 변화랄까,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이렇게 장애가 된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거기에 조직적인으로 대응하는 게 더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 건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조직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조직화가 가능한 부분이 저는 그렇게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조직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대면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한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그 종사자들이 같은 이해를 갖는 사람들이 대면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시간적으로 동일한 시간에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필요한데 사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요새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화가 가능한 영역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조직화가 가능한 영역에서는 조직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지 않으면은 그게 오히려 조직화를 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또 여전히 남아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화를 하는데 근데 조직화가 불가능한 쪽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조직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그럼 시민들이 어떻게 연대를 해줄 수 있냐. 조직화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 조직에 대해서 조직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일정한 어떤 방향을 같이 제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동조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직화가 불가능한 쪽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냐. 제가 생각할 땐 그거는 공적 재원을 그쪽으로 가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세금을 갖다가 어떻게 쓸 수 있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일정하게 거기서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말하자면 그게 가능하려면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상호 의존된 존재들이구나. 상호 의존성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다음에 이 상호 의존성 속에서도 어떤 평등하고 자유로운 것들을 어느 정도
그것의 원칙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위계관계에 들어가지 않고도 우리가 상호의 어떤 공존 의존성 속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정의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그런 걸 경험을 해봤거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을 누리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부의 어떤 일부분을 그런 쪽으로 돌릴 수 있게 그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까 말하자면 이제 지역에서 뭐 뉴딜 사업이라든가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건비 지급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명예직으로 정말 뭐 자긍심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나의 어떤 희생이라든가 정말 이런 미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착취의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건 저는 말하자면 국가에서 이건 공공근로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공공근로는 이제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의 그런 개념으로 이제 국가가 재정 지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수당이라던가 아니면 시민 정치 수당이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국가가 그 인건비를 일종의 어떤 그 공헌, 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인 공헌의 기여에 따라서 그거를 보상하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저는 국가가 좀 재정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이라서 그런 게 뭐 기본소득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뭔가 사회적인 소득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임금이라던가 임금 이외의 소득의 어떤 형태로 좀 자리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그쪽으로 세금이 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떤 지방 소멸의 문제, 그러니까 양극화의 문제라는 게 단순한 어떤 그 빈부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인 격차의 문제가 있다. 이제 중앙과 주변과의 관계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약간 퇴직자들이 조금 여기서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를테면 이제 전문직 퇴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제가 얘기해보면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퇴직하고 난 다음에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방으로 가고 싶은데 그분들이 이를테면은 지방의 뭐 의사라든가 한의사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종의 어떤 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가서 그 속에서 생활 공동체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은퇴자 공동체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인프라가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문화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움직임하고 연결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지금 9시가 다 됐는데 지금 손 드신 분이 4분이시고 다른 분들도 아마 궁금한 게 한 가지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시간이 어려우신 분은 저희들이 9시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가셔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하실 수 있는 분들은 9시 30분까지 한 30분 정도 더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예, 그렇게 합시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인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가 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강길모 선생님하고 오세광 선생님, 김성길 교수님 이런 순서로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예, 홍 교수님 코로나가 약 1년 지났는데 1년을 아주 정리를 상당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크게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2가지는 이미 있는 것의 가속화, 그 디지털 문제하고 사회 어떤 문제, 불평등 문제가 가속화한다는 측면에서 보셨고 팬데믹과 돌봄 필요 노동이 어떤 재발견 부각된 거는 이제 새로운 거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볼 때 문제를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자본주의 시민사회 이렇게 넘어오면서는 원자론적 개인이 되는데 그것을 붙여서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사회 내지는 계약위에서 만들었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한계를
아까 조금 전에 상호 의존성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사회적 어떤 그 인식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 상당히 중요한 나름의 그 접근과 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계약과 상호 의존성을 이렇게 접합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볼 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관점의 책에서도 나오지만 결국 제도화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왜 우리는 제도화가 안 될까? 저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뭐 산업사 여러 개 나왔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도 여전히 87 체제에 묶여 있다는 거로 보는 게 제가 가장 저는 금자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당에서 전혀 수용되지 않는 것, 과도 양당 제도 문제라든가, 뭐 또 중앙과 지방에 있어서의 그 분권 이런 게 안 된 것, 이런 것을 그냥 이 상태로 놔두고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심각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87 체제의 기본 틀거리를 바꾸는 그런 작업이 일어났다는 우리의 의식 변화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1년 내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의 미래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상당히 정권이 교체되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잠재력이 거의 다 소진되고 있다고 봐요. 정치가 그걸 다 소진시켰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나마 시민사회, 관변화된 시민사회 말고 지금 이런 지역에서 뭐 사회적 경제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런 공론 포럼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싹을 살리고 있는데 이것이 그 87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싹도 또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그 이 시대 정신을 담는 지금 이 시대 정신을 담는 그 젊은 청년애들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의 소멸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체제나 뭐 사회 경제 체제나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보다 좀 뭐랄까요? 정치적인 차원이라면 좀 뭐하지만 이런 거의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돌봄, 뭐 필요노동, 뭐 아까 설명 다 하셨지만 이게 경제 성장에 전혀 계산이 안 되는 거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제도화한다는 것은 국가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토건 문제로만 휩쓸리는 상황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또 홍 박사님이 이런 쪽에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뭐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정치적인 파워 형성까지도 예, 질문이 나왔습니다. 점점 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오세광 선생님 질문해 주시고요. 예, 김성길 교수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세광입니다. 오늘 그 홍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사회에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 돌봄과 그 다음에 이제 필수 노동. 예, 돌봄 노동과 필요 노동.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또 디지털화에 따른 어떤 이제 경제적인 수익, 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재산의 반틈 약 5억 정도 기부하겠다. 그런 내용과 또 우리가 그 돌봄 노동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그 간호사분들 고생하는 거 직접 봤잖아요. 제가 태국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필수 노동에 있어서도 택배 업무가 정말 많이 늘어나는데 택배 노동자들이 뭔가 좀 이렇게 그 노동의 강도가 너무 세서 사망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또 강의에서 있었습니다만은 그 노조를 형성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또 매일매일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코로나19 시대의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화가 되고 또 재원이 지원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도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인정을 해줄 것인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시대에는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이제 서로 생명 공동체 말씀하셨는데, 정말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데, 대기업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택배 회사가 기사들이 배달을 안 해버리면 상품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 일례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정말 그 생명 공동체로서 각 계층에 있는 그 우리 국민들이 서로 이제 뭔가 조금 더 가진 분들이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문화, 또 그 돌봄 노동이나 또 필요 노동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 그 재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좀 더 이제 공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주제로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 부분들이 좀 더 사회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정말 힘을 가지려면 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좀 이렇게 법제화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선출직에 있던 그런 이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국가적인, 또 제도적인, 또 법적인 차원에서 보완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 말씀에 좀 더 교수님 의견이 있으시면 더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예, 예, 김성길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네. 네네. 오늘 마침 5월 1일이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노동절에 홍 박사님이 마르크스를 소환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일단 저도 그 코로나19 이후에 사회가 어떻게 맞이할까 되게 개인적으로도 되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는데,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더 확장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자료 15쪽에 보시면 이익 창출 노동과 필요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저는 사실 그 자본론 예전에 얘기할 때 사실 잉여 가치는 우리가 늘상 이렇게 이제 잉여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필요 노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왜냐하면 굉장히 좀 중요한 노동에 있어서 양자 산맥과 같은 건데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사실은 이 필요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그런 이제 오늘 발제셨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 코로나19 상황들을 고민하면서 이 부분이 이 잉여 노동과 필요 노동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갈래에 있어서 지금 양갈래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들을 지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해주게 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그 노동을 통해서 뭔가 가치를 생산을 해내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이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잉여 노동과 필요 노동이라는 그 개념이 지금 현재 사회학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건지, 일단은 먼저 그 부분을 그 이후에 현대 사회학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가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큰 변화 없이 잉여 노동과 필요 노동이라고 하는 어떤 노동의 큰 틀에서 아직도 유효하다고 하다면, 지금 현재 돌봄 노동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 노동의 한 부분일 텐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노동을 통해서 가치를 생산해내는 게 만약에 100이라고 친다면, 과거에는
어쩌면 필요 노동이 뭐 50, 뭐 잉여 노동이 50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분배가 되는 어떤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필요 노동에 의해서 생산되는 가치는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그 이윤 가치가 적고, 잉여 노동에 의해서 생산되는 가치가 뭐 90, 95 이렇게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뭐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 기술에 의해서 실제로 이 잉여 가치를 생산해내는 그 저 노동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부가 집중되어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잉여 노동을 하는 노동의 가치를, 노동의 결과물들을 그 필요 노동을 하고 있는 다수의 생존을, 이 사회의 기본적인 이제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 필요 노동의 분배의 문제가 결국은 핵심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그 뜨겁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문제가 결국은 쟁점이 되는 것 아닌가. 다른 방식으로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니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니 그다음에 또 다른 그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을 재분배 효과들을 자꾸 보려고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고 오히려 그 집행 비용이 훨씬 더 크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거나 이런 이제 상황이 되어서 결국은 일정하게 필요 노동을 누구나 다 필요 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필요 노동을 하는 기본적인 비용은 그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을 통해서 일정하게 해결을 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인간의 삶에 대한 다른 문제들은 또 이제 자신의 잉여 노동을 통해서 창출해내는 이런 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주시고,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네, 아까 먼저 이제 87년 체제를 좀 뛰어넘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땐 지금 87년 체제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은 이미 정서적으로는 다 뛰어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제도 정치가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요번에 또 특히 이제 이번 그 서울시하고 부산시 선거를 통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어떤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이 없다는 게 너무 명확해졌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명확해졌고 왜냐면은 사실 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특히 20대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3당으로 많이 갔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지지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님이 좋아서 지지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굉장히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 훨씬 더 강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기존 정당들이 정말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 너무나 명확해진 상황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갈팡질팡하고 있고 지금 기존 정당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대의제 정치 자체의 한계를 한국 사회 자체가 다 지금 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 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시민적인 어떤 발언의 기회가 점점 커지고 시민들이 정말 어떤 자신들의 목소리를 스스로 내는 방식의 어떤 그런 통로를 점점 더 키워나가고 그것들이 정치가들이 오히려 그런 통로를 찾아다니도록 만드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도 공론 포럼이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제 디지털화의 수익을 갖다가 뭐 기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회가 좀 나눠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찬성을 하고요. 근데 저도 동감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기부라는 그런 자발적인 방식보다는 국가가 그걸 갖다가 말하자면 세금이라던가 뭐 이런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담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부라는 거는 본인들의 그 자율적 그 선택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부를 우리가 사회 전반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정당한 거다. 이게 왜 정당성을 갖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회가 납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그야말로 뭐 자본주의라든가 근대사회라든가 현대사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전제들이 굉장히 많이 변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기서도 또 공론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아까 기본소득 문제하고 좀 연결시키지 않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기본소득으로 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은 뭐 그야말로 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은 건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제가 뭐 판단을 할지는 못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저는 이제 사회적 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여기서 기본소득으로도 가든 아니면은 정말 어떤 시민노동 수당으로 가든 어떤 식으로 가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재원을 확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서 그 재원을 확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기본소득으로 디자인할지 어떤 다른 방식으로 디자인할지는 약간 그 다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당 어떤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왜 정당한지 왜 우리가 더 많은 그런 소수의 어떤 그런 최고 부유층들한테서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사회적으로 연대적인 방식으로 분배를 하는 거가 왜 정당한지 그거에 대한 합의를 최대한으로 도출을 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의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합의를 도출하는 건 불가능할 거고 거기서 이제 어떤 정당성의 우위를 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담론이 더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그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1세기에 새로운 마르크스의 등장이 필요하다. 부에 대한 재해석과 부의 창출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 네. 그 김성길 교수님 그 자본론 말씀하시면서 이게 그 자본론에서 빠뜨린 부분을 이렇게 쫙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마치기 전에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인사를 못 나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인사 나누는 시간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고 또 다음 우리 제3차 원래 포럼에 관해서도 안내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좋은 토론은 답을 얻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질문거리를 얻어가는 게 좋은 토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맴돌죠? 예, 질문 더 하실 분 한두 분 그 질문 더 받고 예, 전은경 선생님, 정중주 선생님, 전은경 선생님부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중주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뭐 약간 조금 본질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관계는 있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정부랄까 뭐 그게 지방 정부가 되든 뭐 중앙 정부가 되든 간에 그 민간으로 사업을 되게 많이 뭐 공모 사업의 형태가 되든 민간화하는 경향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민간화하는 거를 제가 요즘에 이제 심사를 하면서 받는 그런 많은 그런 어떤 저항 내지는 뭐 질문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이게 사업비만 주고 예를 들면 대부분은 뭐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닌 것을 민간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NGO 같은 데서 이걸 가져가는데 대부분은 사업비만 주고 실제로 이제 인건비 부분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조금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일을 수행하는 주체들은 너무 불만이 많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또 한편으로 주는 기관, 공공기관의 논리는 대체로 이렇거든요. 이거를 NGO가 사회운동을 하는데, 원래는 자기네들이 자기 비용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제 정부가 이제 사업비 정도는 좀 주는 걸로 당신의 사회운동을 좀 더 좋은 사회운동을 더 확장해가는 그런데 보탬을 준다 이런 얘기들을 하나의 논리를 써요. 모든 사람들의 논리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그 오늘 얘기랑 연결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정말 맞는 논리인가? 그러면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해결을 그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금 뭐 사회적 필요 노동하고 사실 또 그런 거의 대부분이 돌봄 노동하고 겹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예, 또 한 분 정도만, 예, 정주근 시간이 선생님. 모자라니까 저는 다음에 해야죠. 예. 예, 그러면 그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재단에서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인건비 받아가지고 이제 뭐 연구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연구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가 정해져 있거든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식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초반에 무슨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책정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설명하기를 그걸 갖다가 회의비 같은 걸 많이 써야 자영업자들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학교 주변의 자영업자들, 식당업자들을. 나눠 먹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교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진짜 비공식적, 진짜 완전히 비전임이 그냥 이것만 먹고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생활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이거는 국가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근거로 인건비를 이렇게 낮추고 있는지 일단 그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뭔지. 그래서 그 근거가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에 대해서 약간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이야기를.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네. 제가 사는 지역은 조금 이제 농촌 지역이죠. 예,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왜 인구가 감소하느냐 이렇게 자꾸 이제 인구 정책을 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살기에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애를 키우기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도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도 주민자치나 뭐 마을복지나 쌓고 이런 거 이런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돈이 안 됩니다. 돈이. 그리고 제가 단체를 뭐 조그마한 하나 만들어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공모사업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자잘한 거 이렇게 몇 개 따면은 따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요 외부 사람을 불러와야 돼요. 지역에 있는 사람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단체에 있는 사람이 활동을 하면은 비용이 뭐 주면 안 된다네요. 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만 많이 드는 거죠. 피로감만. 기획서 쓰고 뭐 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도 피로감 들고 자치 일을 해도 뭐 같이 일을 했는데 공무원 자기들은 월급을 받잖아요. 뭐 자치를 해서 스스로 해야 된다. 분권이라서 스스로 해야 된다는데 그 일은 지금 뭐 아직 초기 단계라서 법률가 어떻게 뭐 측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만 쌓이는데 공무원들은 같이 나눠 해야 된다. 자기들은 월급을 받고 우리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좀 구조적으로 뭔가 좀 변화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좀 뭐 분권 자치 이래가지고 이런 밑에서 뭐 공모사업도 많고 뭐 기획도 하고 이래갖고 들어가면 더 일만 많고 피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몇 번 해보고 나면은 하기 싫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지. 또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경비 정도는 주고 인건비를 약간의 최소 인건비는 좀 줘야 일을 할 수 있지. 요즘에는 이제 봉사하는 개념도 조금 약해져요. 비용이 없으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정부 차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구조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부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동감합니다. 정은경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네. 저기 전윤선 선생님 그 질문하실 거
아까 조금 시작할 때 그 말씀하셨었는데 연관해서 조금 더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을 좀. 네. 저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뭐 사회 활동 관련해서요. 저도 이제 작은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정부 지원 받아서 뭐 인건비를 댄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도 지금 뭐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어떻게 같이 일을 한다거나 이럴 형편이 안 되는 거야. 다 제가 직접 뭐 강의를 뛴다거나 이렇게 해갖고 사무실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요. 거기다가 또 대부분의 이제 뭐 정부 지원 받아서 그거는 펀드 받아서 하는 것들은 또 자기 부담들이 있어요. 10% 정도. 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정부가 국민 곳곳에 다 관여할 수 없으니까 NGO들이 있는 건데 NGO들한테 자기 부담까지 내면서 정부 일을 대신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어떨 때는 너무 지쳐갖고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이 일을 딱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또 저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일이지만은 네, 정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봉사 개념으로 해라.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를 좀 더 공론화해갖고 다른 나라들은 NGO들이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일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원 받는 것들도 보면은 대부분 뭐 메이저 단체들은 그래도 그나마 기본적인 것들은 받아요. 인건비라든지 한데 이런 저처럼 소규모 이런 단체들은 전혀 그런 거 받을 수도 없고 뭐 대표 뭐 그 단체의 대표들은 뭐 인건비를 받으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받으면은 뭐 이게 진짜 부도덕한 뭐 사람이 된다거나 이렇게 부도덕한 단체를 찍혀서 아예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대표라고 해서 인건비 안 받고 어떻게 일을 해요? 정부 일을 대신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공론화 해갖고 실질적으로 NGO들이 아주 적은 금액으로 뭐 최저임금이라도 받아서 열심히 뛸 수 있게끔 네, 봉사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 좀 공론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봉사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노동이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가 인지를 하고 국가도 인지를 하고 그걸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지만 보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뭐 대표님 저부터 조금만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조금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짧게. 저도 지금 우리 의회 연구단체에서 국비, 지방비, 지방세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방 정부도 국세에 이제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소금해도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지방세 재정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대구광역시구 이렇게 매칭 5대5, 뭐 5대 2.5대 2.5 이런 걸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기재부에서 이 국가 예산을 운영하는 방식이 자기들이 가져왔던 방식 틀을 안 깨려고 하는 거죠. 지금 사회는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뭐 지방 재정 분권이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기초 단위 어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하는데 정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게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10% 절약해야 된다. 또 조달청에 그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된다. 조달청 그 가격이 상당히 시중 가격보다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이런 재정 운영의 체제가 또 여러 가지 민간단체에 연구단체나 지원하는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재부가 이걸 큰 틀을 절대 안 깨려고 하는데 이런 좀 더 필요한 사회에 맞게 그걸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론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뭐 좋은 마음 가지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사회활동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봉사나 그냥 사회활동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시대가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 이제 되어버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사람들한테 잘 알리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박한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했던 문제인데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서대권 박사님 또 진짜 오랜만에 했는데요. 예, 예, 그 소개 안 하신 분들, 예, 박혜진 선생님도 소개하시고, 예,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예, 다음 3차 원래 프로그램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소 박사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제 말씀 들리시죠? 예, 얼굴이 나왔었는데, 그러게 왜 얼굴이 안 나오죠? 이상하다.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아니, 사진, 아까는, 나왔네요. 나왔어요? 이거 왔다 갔다 해요. 하여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말씀들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사회가, 저는 이제 회사 안에 있으니까 그 밖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특히 NGO 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사회에 필요한 일인데 공적인 부분에서 많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네. 또 아직 소개를 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 네, 김석구 선생님. 예, 김석구 선생님, 그 소리 들리세요? 예. 예. 이혜연 선생님, 지금 소리 들리세요? 예. 예, 다음, 이혜연 선생님, 이 아드님이 그려주신 그림인 것 같은데. 예. 오랜만에 뵈서 반가웠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만나 뵈니까 각자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살아오신 것 같아요. 예. 또 그렇게 고민한 것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저부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질문을 갖고 가서 또 생활하면서 그 고민을 심화시키고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동준 선생님 인사 아까 안 하셨죠? 아까 인사드렸는데요. 식사를 못해서 밥 먹으면서 강의 처음부터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글쎄 말이에요. 그 말씀을 했어요. 네네. 당진에서 가름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서.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서로 연결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또 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국 공론 포럼이 또 해야 될 역할도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공부하면서 서로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도 유대도 좀 우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강화시켜 가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다음 3차 원래 포럼은 6월 5일이에요. 첫 번째 주 토요일이거든요. 6월 5일 때 3차 원래 포럼을 하고요. 3차 원래 포럼은 토의민주주의, 뭐 다른 말로 수기민주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오연철 박사님께서 이 분야에 뭐 한국에서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고현철 박사님으로부터 수기민주주의와 공론장에 관한 강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단톡방에서 고민 같은 거 있으면 단톡방에서 또 나누고요. 또 단톡방에 들어오는 내용들 서로 열심히 보고 또 거들 일 있으면 또 더 거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부터 이렇게 좀 끈적끈적한 우애를 좀 쌓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원래 번호까지 건강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홍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 교수님 강의 잘 네, 들었습니다. 교수님 많이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쓰셨습니다. 또 뵐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대구 거 하시다 이거 연결 하시다 그냥 뭐 오늘 하루 종일 힘 너무 많이 들으시고 아니에요. 저 팀 하나 아직도 쌩쌩하네요.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힘든지를 몰라요. 진짜로. 아직 네. 젊어서 좋습니다. 그래요. 편히 쉬십시오. 예, 오늘 즐거웠습니다. 아이고 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자주 연락합시다. 네. 예.